예, 우리가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얻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 합리적인 소비자 그리고 혹은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의 경우에 혹은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뭐 동일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소득이나 혹은 뭐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 소득 혹은 이제 평균적인 의미의 소득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혹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러니까 그 모형이 의미하는 소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Y1, Y2가 소득이고요. 그래서 이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최선인 소비 수준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는 혹은 경제 주체는 현재, 이게 현재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의 소비, 내일의 소비입니다. 미래. 그래서 현재 소득은 Y1이지만 현재 자신에게 최선인 소비 수준은 이제 C1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소득 Y1보다 더 많이 빌려서 이 사람 빌리는 사람입니다. 빌려서 소비를 하고 미래가 되면 혹은 내일이 되면 빌린 것을 상환하고 그 나머지 물론 이제 미래에도 소득이 Y2만큼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미래가 되면 자신이 현재 빌렸던 것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나머지를 소비하게 되는 그래서 Y2에서 C2를 뺀 요 차이가 이제 상환하는 것이겠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 당연히 이 사람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컨섬션 스무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C1과 C2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Y1과 Y2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소득은 비교적 적고 미래 소득은 비교적 많습니다. 하지만 C1과 C2는 비교적 비슷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컨섬션 스무딩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Y1, Y2 요 점인데 이걸 우리가 부존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인다우먼트 포인트고요. 이 점은 언제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만큼 소비하고 미래 소득만큼 소비하고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산선을 그려볼 때 반드시 부존점을 지나도록 그려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부존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 사람은 저축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점이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린 화살표 방향에 있다면 이 사람은 저축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보다 적을 테니까 현재 소득의 일부를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 그림에서처럼 이쪽 영역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차입을 하는 사람, 바로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부존점을 중심으로 제가 직선의 형태로 예산선을 표시를 했는데 예산선은 부존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듯한 자꾸 이렇게 흔들리네요. 반듯한 반듯한 직선의 형태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축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같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두 이자율이 다르다면 예산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그림이 바로 빌릴 때의 이자율과 빌려줄 때의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저축을 할 때 이자율과 빌릴 때 이자율이 다른 경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져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그림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판에 왜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까? 쉽게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이 영상 이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뭐 한 부존점을 여기다 한번 찍어보죠. 여기가 인다우먼트 포인트예요. 현재 소득. 소비가 아니고 소득입니다. 부존점이에요. 자, 만일 이 사람이 Y1만큼의 소득이 있는데 저축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Y1에서 이만큼을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미래가 되면 얼마만큼을 미래가 되면 이제 저축을 했으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 Y2에 저축을 한 것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저축을 하게 되면 미래가 됐을 때 얼마만큼을 돌려받게 되냐면요. 요 차이만큼이겠죠.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래서 만일 S만큼을 저축을 한다면 요 차이가 S만큼이라고 한번 해보죠. S만큼을 저축을 한다면 이자율이 R0일 때 미래에 돌려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만큼 저축했고 1 플러스 R0만큼 표시하면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뭐 원금은 똑같을 것이고요. S만큼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자를 더 받게 되겠죠.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자, 이제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상승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똑같이 S만큼을 저축을 했을 때 미래에 돌려받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돌려받았었는데 R0일 때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점하고 부존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존점은 그냥 항상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조금 더 가파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그려죠. 거꾸로 이렇게 생긴 예산선보다 조금 더 가파른 형태의 예산선을 우리가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우에 이게 바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은 Y1인데 미래에서 끌어당겨 와서 현재에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현재 이만큼을 소비하고 싶어요. 이쪽이 현재 소비고요. 이쪽이 미래 소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B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B만큼을 자신의 소득은 Y1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B만큼을 빌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소비할 수 있는 건데 B만큼을 빌려오면 지금 현재 이자율은 상승하기 전인 R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미래가 되었을 때 B 곱하기 1 플러스 R0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것이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이만큼을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냐면 저 Y0에서 요 밑에 요만큼이 바로 B 곱하기 1 플러스 R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다른 색깔로 해보죠. 이만큼을 추가로 빌렸고 빌렸으니까 다음 기가 되면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해야 되는 금액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이만큼이 되겠죠. 이게 바로 B 곱하기 1 플러스 R0예요. 그래서 B만큼을 이번에 빌리면 미래가 되었을 때 Y2만큼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돼요. 그 상환하게 되는 금액이 바로 요 차이만큼이고, 그래서 미래의 소비는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미래의 소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빌리는 금액은 여전히 B로 똑같은데 만일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전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똑같은 금액 B를 빌렸습니다. 근데 전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렇다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이게 더 많아지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갚아야 된다고 한번 해보죠.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이 길이가 바로 B 곱하기 1 플러스 R1이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 점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 미래 소비는 이만큼이 될 테니까 현재 소비는 이만큼입니다. 미래 소비는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되냐면 요 점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존점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부존점과 요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림은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부존점을 중심으로 예산선이 이렇게 뭐죠? 피봇한다, 로테이트한다, 회전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차입자이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든 빌려주는 사람이든 이자율이 똑같이 상승했을 때 예산선이 부존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일 때는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고요. 다만 차입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그림을 이제 이렇게 다르게 그려볼 수 있겠죠. 저축 원래 이제 이자율이 변하기 전에는 이런 예산선을 갖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부존점이고요. 그래서 Y1 여기가 Y2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전히 저축을 한다면 이자율은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선을 갖게 되지만 만일 이 사람이 차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산선은 이제 이렇게 킹크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예산선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동일하지 않고 여기에서 한번 꺾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킹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킹크가 발생할 거라고 우린 예상할 수 있어요. 저축을 할 때는 2%의 이자율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빌릴 때는 만약에 20%의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부존점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Y1보다 현재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면 빌려와야 되는데 빌릴 때는 더 이상 2%로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가팔라지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슬라이드의 이 그림이 바로 부존점을 중심으로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동일한 예산선을 갖게 되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차입을 할 때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면 혹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면 예산선은 이렇게 킹크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예산선이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전에는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혹은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로웠을 때는 굉장히 그 바깥쪽에 있는 예산선까지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낮은 이자율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당겨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빌리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선이 안쪽으로 크게 들어가면서 킹크가 발생할 거고요. 전에 선택했었던 점들, 이 점은 다 전에 선택할 수 있었던 점들이에요. 킹크가 없었을 때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소비점들을 이제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선택하지 못할 테니까 이 점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제 새로운 붉은색 예산선에서는 저 바깥에 있는 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짓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그래도 한번 쭉 그려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그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 바로 이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 때와 같이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킹크가 있기 때문에 예산선에 여기 킹크가 보이죠. 킹크가 있어서 무차별 곡선이 이 킹크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그냥 하나 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미분의 개념이라든가 무슨 옵티마이제이션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그러니까 터치하는 그냥 그 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그냥 자신의 소득을 오늘 소비하고 미래의 소득을 미래에 소비하는 그런 초이스를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간단한 그림에서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빌릴 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안 빌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한테 더 좋은가? 만약에 돈을 좀 빌려요. 그래서 여기를 소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더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빌려서 현재의 소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퍼머넌 인컴 하이포터시스라든가 혹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라이프 사이클 인컴이라든가 그러니까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PIH든 LCM이든 어떤 그 결론을 도출했냐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라이프타임 인컴이거나 평생 소득이거나 혹은 평균적인 의미의 소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비는 아주 미미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퍼머넌 인컴 하이포터시스하고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생소득 가설이든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든 어떠한 가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냐면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완전 컨섬션 스무딩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은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의 현재 소득을 소비하고 자신의 미래 소득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사람한테 빌릴 때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저축할 때의 금리랑 같도록 크게 떨어뜨려 주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다시 이 점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빌려서 현재 소비를 늘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PIH나 LCM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되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람들한테 현재 소득을 조금 늘려줬어요. 현재 소득을 G만큼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간단한 이그젬플에서 봤듯이 현재 소득이 G만큼 늘어나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합리적인 소비자고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절반 정도는 오늘 소비하고 절반 정도는 내일 소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서 어떤 이그젬플을 봤냐면 46세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남은 생애는 20년이에요. 그럼 그 보너스를 20분의 1로 나눠서 소비한다는 게 지금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결과였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보너스를 G만큼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 현재 소득이 G만큼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G만큼 늘어나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도 만약에 이 사람이 LCM 혹은 PIH의 결론에 부합한다면 늘어난 소득의 G의 절반은 오늘 소비하고 절반은 내일 소비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빌릴 때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의 소득을 현재에 다 소비하고 미래의 소득을 다 미래에 소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소득이 모두 다 현재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득의 증가가 오늘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조금 자세히 한번 보죠. 자, 우선 현재 소득이 늘어났을 때 예산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림 여기다 그려볼게요. 뭐 미시경제학 같지만 제가 뭐 그림 그리는 게 꼭 미시경제학 같긴 하지만 뭐 거시경제학도 사실은 미시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니까요. 거시경제학을 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산선의 형태는 이러한 킹크를 갖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부존점입니다. Y1인데 이 사람은 지금
Y1에서 현재 소비를 Y1보다 더 하려면 미래 소득을 끌어당겨 와서 다시 말하면 빌려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소득이 G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현재 소득은 이제 Y 플러스 G가 되겠죠. 미래 소득은 여전히 Y2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두 기간에 모두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현재에만 G만큼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할까? 간단하겠죠.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G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00이고, 네, 여기가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50만큼, 뭐 100만큼 늘어났다고 한번 해보죠. 100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찍어야 되는 점은 100, 500에서 200, 500의 점을 찍으면 되는 거죠. 이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부존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저축을 한다면 어떨까? 이자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축을 하게 된다면, 자, 예산선의 기울기와 똑같이 가겠죠. 저축을 한다면 예를 들면 2%로 이렇게 쭉 저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G만큼의 소득이 늘어났는데 이걸 다 저축을 하면 미래에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네. 1 플러스 R 곱하기 G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 만일 현재 소득은 이제 200이 됐고요. 100 플러스 100. 그다음 미래 소득은 여전히 500입니다. 여기에서 빌려 쓴다면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당겨 와서 소비한다면 여전히 높은 이자율 20%로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선은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소득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의 예산 제약, 예산선은 어떻게 변화하냐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그림에서 여기 이쪽은 그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리면 여기도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만 제가 이건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넣으셔도 괜찮고요. 큰 의미는 없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냐면 빌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빌리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무차별 곡선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한 거예요. 이 점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현재 소득이 100만큼 늘어났어요. 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텍스 크레딧, 텍스 리펀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현재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혹은 터치하는 그러한 점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 뭐 제가 일부러 무차별 곡선을 조금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요. 어떤 점과 터치하냐면 여전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점과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킹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모서리를 선택하는 게 아마도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만약에 예산 제약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킹크하는 점이 있다면 이게 가장 바깥쪽이니까 아마도 이 모서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 모서리를 선택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뭐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현재 소비나 미래 소비나 뭐 크게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거나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더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무차별 곡선을 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스한 형태를 갖는 그런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린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소득이 G만큼 늘어났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렸을 때 아마도 저 킹크와 모서리 부분과 터치하는 무차별 곡선 그 점을 터치하는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존점은 이 바깥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빌려서 소비를 한다면 이제 요 예산선상의 모든 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상에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전히 같은 이 모서리를 선택하는, 킹크를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이제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과 여전히 동일해요. 현재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걸 뭐 저축을 하거나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예, 현재 늘어난 소득을 모두 다 현재에 소비하고요. 미래의 소비는 여전히 미래 소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에게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현재 소득을 늘려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현재에 모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올해 다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능하면 현재에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싶은데 차입에 따른 어떤 페널티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높거나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뭐 미래 소득을 끌어당겨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람에게 현재 소득을 늘려주면 이게 다 소비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굉장히 다르거나 혹은 빌릴 때 많은 코스트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본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컨스트레인트, 제약인데 이런 컨스트레인트에 처한 사람이 생각보다 경제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11장 마지막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러한 사람들이 경제 내에 뭐 3분의 1 정도 된다면 뭐 의미가 사실 있죠. 정부가 현재 소득을 늘려주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경제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딱 한 명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5천만 명 중에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저런 상황이라면, 혹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물론 있죠. 뭐 현재 직장이 없거나 혹은 학생 신분, 여러분들과 같이 학생 신분이거나 직업이 없으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곳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정말 리러럴리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죠. 뭐 학생들 여러분들이거나 저합이 없는 사람들일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미 충분히 많은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로 굉장히 많은 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사업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개인적인 이유로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TV 광고에 이렇게 부채도사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래서 저희 애도 부채가 뭔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이 뭔지 알아요. 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 어떤 이제 제약이 있냐면, 부채가 많다는 것은 매월 혹은 뭐 매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사실 적지 않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득 중에서 항상 일정 비율을 이자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 중에 일정 비율이 이렇게 항상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래로부터 뭔가 미래에 뭐 부동산이 있어요. 집이 한 채 있거나 뭐 집이, 요즘은 또 다주택자를 굉장히 무슨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집이 두 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제 꿈이 집이 두 채 되는 건데 저 꿈을 짓밟아 버려서 예. 집이 두 채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뭐 상관없죠. 예. 만약에 이제 미래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래로부터 사실 끌어당겨 와서 소비를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현된 자산 가치가 아니니까 예상되는 자산 가치의 상승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재 소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자로 부담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에게 현재 소득을 늘려주었을 때 아마도 상당 부분은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간단한 이그젬플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굉장히 많거나 자신의 소득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인데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여러분 부모님들 얼마 전까지 혹은요 뭐 동생 여러분 동생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교육비 같은 것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떤 가게가 쉽게 이렇게 막 줄이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쉽게 줄이지 못하는 그런 지출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자 부담,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지출, 뭐 다른 등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출들, 그 줄이기 굉장히 어려운 지출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현재 소득을 늘려주면 어떤 뭐 지원금의 형태든 보조금의 형태든 뭐 세금 환급금의 형태든 이렇게 보전을 해준다면 늘어난 소득이 현재의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마다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같은 시각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구성원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 최소한 미니멈이에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수치를 3분의 2에서요. 그러니까 60%에서 80%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현재 소득을 늘려주면 거의 다 80에서 90% 이상을 현재 소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에서 심지어는 80%까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저도 한 60%가량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서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IS 커브를 도출할 때 C는 어떻고, I는 어떻고, G는 어떻고, 뭐 엑스포트는 어떻고, 임포트는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차례차례 하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11장에서 IS 커브를 도출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 C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GDP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IS 커브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액추얼 GDP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GDP뿐만 아니라 액추얼 GDP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더 이상 제로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앞서 X가 0이라고 가정하고 민간 소비 지출을 포텐셜 GDP 대비 표현했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X가 이제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을 포텐셜 GDP Y T 바로 나눠주면 양변을 Y T 바로 나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텀에 뭐가 남냐면 X의 단기 GDP, 그러니까 단기 GDP의 경기 변동이죠. 단기 GDP에 X를 곱한 텀이 하나 이렇게 살아남아요. 제가 다시 한번 IS 커브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S 커브를 어떤 식으로 도출했었냐면 자, 생산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EX라고 썼나요? M 이렇게 썼나요? 네. Export Import입니다. EXIM 이렇게 써보죠. 그 다음에 양변을 포텐셜 GDP로 이렇게 나눴고요.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민간 소비 지출을 포텐셜 GDP로 나눈 것이 이젠 일정 비율의 프리퍼런스 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X의 단기 GDP, 요 텀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일정 비율의 애니멀 스피릿, 인베스트먼트 스페시픽 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갭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은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수출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썼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출 부분에 발생하는 충격, 그 다음에 수입은 A의 M, 그 다음에 수출 충격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대입했던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YT 나누기 YT 반은 이제 A들만 이렇게 묶었었죠. A, AI, AG, AX 여기 빼기니까요. 빼기 AM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AI, G, X-AM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엡실론들 충격들이죠. 충격들만 또 따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 충격, 수출 충격, 대외 부문의 충격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다 묶으면 그냥 편의상 엡실론 T라고 썼어요. 엡실론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의 이자율 갭의 영향을 받는 거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끝났었는데 이제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GDP 갭의 영향을 받도록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요 텀이 하나 살아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X의 YT ha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여전히 얘는 1과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실제 GDP YT가 포텐셜 GDP하고 같아질 테니까 이 값은 1이 되고요. 장기 균형에서.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는 충격이 없으니까 얘 제로고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실질 이자율, actual interest rate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질 테니까 얘도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potential GDP와 actual GDP가 같아지니까 GDP 갭은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승수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GDP 갭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A들을 다 더한 값은 여전히 1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1이에요. 앞서 우리가 얻었던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YT over potential GDP는 1,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자율 갭,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X에 YT hat 이게 하나 새로 이제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빼주면 이렇게 얘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GDP 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T hat은 epsilon T 총수요 충격의 이자율 갭 플러스 X의 GDP 갭. GDP 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X는 1보다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넘겨주면 1 빼기 X의 GDP 갭,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빼기 B의 이자율 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달라진 건 우리가 전에 봤던 IS 커브와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에 이제 1-x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1-x로 나눠주면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x의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의 1-x의 이자율 갭. 그래서 달라진 것은 죄송합니다.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 똑같이 1%의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써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x가 0인 경우와 x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x가 0이 아닌 경우,
자, x가 0인 경우에는 IS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총수요 충격과 이자율 갭에 반응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닐 때는 지금 우리가 제가 지웠지만 이제 1-x의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 1-x의 이자율 갭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비교해 보죠. 첫 번째는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냥 총수요 충격이 그대로 GDP 갭에 1대1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멋있게. 네. 첫 번째 뭐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총수요 충격의 경우에는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1대1로 대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요 충격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1만큼 발생하면 GDP 갭도 그냥 1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커브 상에서만 보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엡실론의 충격이 발생하면 1만큼 충격이 발생하면 그러면 GDP 갭에 얼마만큼 충격이 나냐면 1 over 1 x만큼 여기 x 총수요 충격 앞에 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x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죠. x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제 1 over 1 x에서 분모는 3분의 2가 되니까 이 전체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1.5가 되는 거예요. x가 3분의 1이면 1 over 1 x는 1.5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총수요 충격이 1만큼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증폭이 돼서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라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자율 갭인데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하면 그러면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이 차이가 1%포인트만큼 발생하면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마이너스 B만큼이겠죠. 요만큼. 그러니까 요게 요 차이가 1만큼 발생하면 그 1만큼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둘 다 이자율이고 퍼센트로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1 퍼센티지 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뭐 갭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B만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그냥 B라고 쓸까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 1%포인트의 변화가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B만큼입니다. X가 0이라고 했을 때. 하지만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했을 때 그럴 때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바로 B over 1 x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 over 1 x가 3분의 1이면 1 over 1 x가 1.5라고 했으니까 x가 만약에 3분의 1이라면 이 값은 1.5의 b만큼이겠죠.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에 따른 GDP 갭의 반응 정도도 이 경우에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b의 1.5배만큼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가 이자율의 변화를 다르게 만들어내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 IS 커브를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1 over 1 x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0인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형태를 갖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IS 커브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분의 1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x가 3분의 1인 경우를 볼 테니까 x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의 1.5에 1 over 1 x가 1.5가 될 테니까요. 총수요 충격 빼기 1.5의 B의 이자율 갭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충격도 똑같이 나타날 때 증폭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 갭도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x라고 하는 것이 0일 때와 달리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이제 반응 정도가 GDP 갭의 반응 정도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자, 승수효과의 결과부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승수효과가 나타나는가는 이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3분의 1일 때 민간 소비 지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비율과 프리퍼런스 샥에만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제 GDP 혹은 뭐 GDP 갭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이제 x라고 우리가 썼었는데 x 대신 제가 편의상 3분의 1을 넣었습니다. x는 3분의 1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을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추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민간 소비 지출이 반응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민간 소비 지출이 반응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justify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율이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는 것을 사실상 더 좋아하는데 빌릴 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이렇게 지급해주면 현재 소득을 늘려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다 현재 소비로 연결된다는 걸 봤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어떤 컨텍스트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경제 내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경제가 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율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현재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과열돼서 현재 소득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의 소비가 따라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이걸 이제 사실 근거가 없잖아요. 현재 GDP에 반응하도록 표현을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굉장히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다른 사람들, 특히 빌릴 때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차입 제약이라는 것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소득을 늘려주면 현재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확장해 보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기가 과열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트렌드 상에서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살짝 벗어났을 때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GDP 갭에 소비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정당화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DP 갭이 1% 상승하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3분의 1%포인트 상승하겠죠. 이렇게 반응해서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상승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총수요 충격은 잠시 잊어버리고 자, 앞에서요. 총수요 충격은 잠시 잊어버리고 총수요 충격은 없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IS 커브를 우리가 직선의 형태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IS 커브를 이동시키는 요인이고 이자율 갭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요 죄송합니다. 제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요 충격이 발생할 때는 IS 커브 자체가 이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IS 커브 상에서 곡선 상에서의 이동을 보고 싶다면 총수요 충격을 0이라고 두고 이자율 갭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현재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느냐를 우리가 보면 IS 커브 상에서의 이제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IS 커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어서 IS 커브를 이동하게 만드는 총수요 충격은 그냥 의도적으로 0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충격이 없다면 x가 3분의 1일 때 이제 IS 커브는 이렇게 b 앞에 1.5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자율 변화가 GDP 갭에 미치는 효과는 이제 증폭된다고 말씀드렸고 x가 3분의 1일 때는 1.5배나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IS 커브의 기울기가 1 over b잖아요. 그러니까 IS 커브의 기울기가 1 over b, b분의 1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b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b 앞에 1.5를 곱했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b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b가 커지면 당연히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액추얼 GDP에도 반응하도록 어느 정도 반응하도록 모형을 조금 바꾼다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IS 커브는 보다 더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의 승수 효과가 포함이 되면 IS 커브는 보다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완만해진다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완만해진다는 것의 의미는 이자율 갭이 똑같이 1%포인트만큼 발생했을 때 GDP 갭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X가 0인 IS 커브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만약에 X가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IS 커브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S 커브가 더 완만해진 거예요. 더 완만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자, 이게 실질 이자율,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겠죠. 실질 이자율이 최초에 R 바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기 균형 상태니까 GDP 갭은 0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RT가 R 바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X가 0인 경우에 이자율이 똑같이 이만큼 상승했을 때 GDP 갭은 마이너스 B만큼 정확히 1%예요. 이자율 갭이 1%만큼 1%포인트만큼 발생했을 때 GDP 갭은 마이너스 B%만큼 발생하겠죠. 마이너스 B까지 이렇게 GDP 갭이 발생할 것이고요. X가 3분의 1인 경우 IS 커브는 보다 더 완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똑같이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확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요. 상승했을 때 GDP 갭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으로 절대값으로 봤을 때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S 커브가 더 완만해진다는 것은 똑같이 이자율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이 왜 나타나는가? 자, 승수 효과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됐는데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 효과가 없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 효과가 없다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 소비나 정부 지출이나 대외 부문에서는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IS 커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C나 G나 뭐 순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투자가 반응하겠죠. 투자가 하락해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잠재 GDP 대비 투자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자율이 얼마만큼 변했다고 했냐면 B분의 1 퍼센트만큼 퍼센트 포인트만큼 이제 상승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갭이 B분의 1만큼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B 곱하기 B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1%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DP 갭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식은 어떻게 제가 계산한 거냐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죠.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등등 이렇게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양변을 포텐셜 GDP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도 포텐셜 GDP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다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 2를 빼줍니다. 오른쪽에서도 2를 빼줘요. 그러면 왼쪽에서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GDP 빼기 1은 이건 GDP 갭과 같겠죠. 그래서 CT 오버 YT 바 플러스 IT 오버 YT 바 GT 오버 YT 바가 되고 마지막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AI 플러스 투자 충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RT 마이너스 R 반대 이자율 갭이 지금 1 over B만큼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이 전체 컴포넌트겠죠. 이게 바로 이제 1%만큼 하락하는 거고요. 그러면 GDP 갭이 이제 마이너스 1%가 되겠죠. 이제 이 메커니즘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다른 건 변하지 않죠. 지금 현재 그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C, G, X, EX, IM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바로 포텐셜 GDP 대비 투자만 1%만큼 감소하면 바로 GDP 갭이 1%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네. 연쇄작용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승수 효과가 없다면 IS 커브는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GDP 갭이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떨어진 만큼 떨어지는 거죠. 얘가 1% 마이너스 1%가 됐으니까 당연히 GDP 갭도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하지만 승수 효과가 있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실질 금리가 B분의 1%포인트만큼 상승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1%만큼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 갭이 마이너스 1%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죠. 여기도 마이너스겠죠. 여기에서 사실상 이야기가 모두 끝났는데 승수 효과가 없다면 그런데 이제 승수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반응하게 되냐면 민간 소비 지출이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은 바로 GDP 갭에 반응한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Y 햇이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 1%만큼 변했으니까 1% 하락했으니까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이번에는 X%만큼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 지출이 X%만큼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딱 뭐 이번 달에 이렇고 다음 달에 이렇고 이제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투자 떨어지고 바로 GDP 갭 마이너스 되고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몇 초 있다가 민간 소비 지출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 내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현실에서는 조금 더 시간의 인터벌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그젬플에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비가 X%만큼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GDP에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X가 0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이 식으로 돌아와서요. 그 다음 단계가 또 나타나요. 민간 소비 지출이 X%만큼 하락했으니까 포텐셜 GDP 대비 다시 GDP 갭이 X%만큼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GDP 갭은 최초에 이자율 상승 때문에 투자가 감소해서 1%만큼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인 거죠. 소비가 줄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소비가 줄어들어서 다시 GDP 갭이 X%만큼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이만큼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겠죠. GDP 갭이 이번에 X%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소비가 그거에 x를 곱한 것만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x 제곱 %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반응은 그러니까 소비의 반응만 트랙해 보시면 소비는 첫 번째 GDP 갭이 1% 하락해서 거기에 x를 곱한 것만큼 x%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하락하게 되면 GDP 갭이 이제 x%만큼 떨어진 거고요. GDP 갭이 x%만큼 더 떨어지니까 여기에 x를 곱한 거 x 제곱 %만큼 소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가 x 제곱 %만큼 떨어졌으니까 GDP 갭은 다시 x 제곱 %만큼 또 떨어지고요. GDP 갭이 x 제곱 %만큼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소비가 x 세제곱 %만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한 기간 안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최초에 실질 이자율이 b분의 1%만큼 상승했습니다. b분의 1% 포인트만큼 상승한 거죠. 장기 실질 이자율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잠재 GDP 대비 투자가 1% 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GDP 갭이 1%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버리지만 이제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GDP 갭에 따라서 민간 소비 지출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X%만큼 줄어들었어요. 민간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GDP 갭이 X%만큼 줄어들고요. GDP 갭이 다시 X%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소비는 여기에 X를 곱한 X제곱만큼 또 줄어들고 그럼 다시 GDP 갭이 X제곱만큼 줄어들고 GDP 갭이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민간 소비 지출은 여기에 X를 곱한 X세제곱만큼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한 분기 안에서 이런 효과가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수 효과를 우리가 한번 쫙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 효과가 얼마만큼 될까? GDP 갭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고 민간 소비 지출의 크기를 한번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충격, 그러니까 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해서 이거 총수요 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을 인상을 하는데 이것을 보통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충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총수요 충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면 최초에 GDP 갭은 1% 감소했죠. 투자가 감소하니까. 이건 투자 감소로 인해서 GDP 갭이 1%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승수 효과, 소비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승수 효과로 인해서 GDP가 X%만큼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엮여서 돌아가 볼까요? 또 한 번 엮여서 GDP 갭이 X제곱 %만큼 감소하고 X세제곱 %만큼 감소하고 쭉 X4제곱, X5승 쭉 이렇게 GDP 갭이 줄어들겠죠. 이걸 다 더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GDP 갭이 토탈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우리가 GDP 갭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더해보면 이거 더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더하는 방법은 저는 공식을 잘 외우는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산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 편의상 S라고 두는 거예요. 이제 S의 값을 찾는 거죠. X는 주어져 있어요. X는 어떤 값이에요. 예를 들면 3분의 1. 이제 X는 알고 있는 값이고 이제 S를 찾는 것이죠. 자, 이제 S의 이 식의 양변에 X를 곱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X를 곱해주고 이쪽에도 다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에다가 X를 곱하면 X, X에 X를 곱하면 X제곱, X제곱에 X를 곱하면 X3승, X3승에 X를 곱하면 X4승.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과정 그 너머로 가면 그 시간 승부 같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석사 과정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이제 미국 가서 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다 하긴 했는데 그 대학을 가고 나서는 문제 해결을 할 때 시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이 트라이 해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것이 저도 수학 잘 못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문과에 간 거고 저희 때는 이제 경작과를 가려면 당연히 이제 문과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 경영학과가 싫어서 이렇게 상경 계열로 이제 가고 싶어서 근데 경영학과는 굉장히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경영학과가 한 경제학자로서 경영학과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선호가 경제학에 있어서 경제학과를 갔는데 그 선배를 잘못 만나서 어떤 선배가 잘못 만나서 수학을 부전공을 하면 경제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잘못된 조언을 해서 수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인생을 보내면서 굉장히 가치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수학이 그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수학과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랑 수학과에서 다루는 수학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뭔가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어렵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좀 어려웠던 좀 싫어했던 것들을 다시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못하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할 것들이 많아서 나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뒤처져서 결국은 잘하지 못하게 돼서 싫어하게 된 것이라면 그게 그게 정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이제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공식 같은 거 잘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책 보면 다 나와 있고 뭐 필요하면 위키에다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왜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만 외우면 되는 것 같아요. 양변 이제 빼주면 돼요. 왼쪽은 왼쪽끼리 빼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지나요? 네. 이렇게 빼면 left hand side는 s 빼기 x s가 되고요. 오른쪽은 간단합니다. 이제 다 우리 캔슬 아웃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캔슬 아웃 되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무한대끼리는 다 없어져요. 여기 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는 건 1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s에 대해서 풀면 이제 1-x의 s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1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s니까요. s는 1/1-x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1/1-x예요.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이 값은 1.5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자율이 상승했다면 비분의 1%포인트만큼 상승했다면 투자가 1%만큼 감소하고요. 그래서 GDP 갭이 최초에 1% 감소해요. 승수 효과가 없으면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1% 감소로 끝나요. GDP 갭 마이너스 1%로 끝납니다. 이제 하지만 승수 효과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GDP 갭은 얼마나 변하는가? 1/1-x만큼 변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얼마만큼 변하는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비는 x% 처음 감소하기 시작해서 x제곱 퍼센트, x세제곱 퍼센트 이렇게 쭉 줄어들겠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걸 계산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자,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을 쭉 다 더하면 이제 1/1-x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의 변화를 우리가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 최초의 x만큼 이건 이제 GDP 갭이 1%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비의 감소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x만큼 감소해서 GDP 갭이 줄어드니까 그로 인해서 또다시 발생하는 소비의 감소 효과가 x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다 더하는 거죠. 이건 이제 소비의 변화를 쭉 다 더한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 누적 소비 변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큐뮬러티브 이런 의미입니다. 쭉 다 더해가면 이건 얼마가 될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죠. x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우리가 구했으니까 x 곱하기 1/1-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오버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감소한 민간 소비 지출, 잠재 GDP 대비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샥이 없다면 샥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습니다. GDP 갭 곱하기 x.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변하는가? 토탈 이펙트는 이제 x 오버 1 마이너스 x가 돼요. x가 만약에 3분의 1이라면 분자는 3분의 1, 분모는 3분의 2가 될 테니까 이 값은 대략 0.5가 됩니다. 예.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의 효과는 한 0.5 정도. 그래서 x가 3분의 1이라면 최초의 실질 이자율이 b분의 1%포인트만큼 상승할 때 GDP 갭의 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우리가 계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크기가 증폭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지출은 0.5% 토탈 효과가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 값을 사실 우리 결과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승수 효과가 있을 때 IS 커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샥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승수 효과 있을 때 이렇게 썼잖아요. 샥을 고려 한번 해보죠. 1 over 1 minus x의 b에 네, rt minus r 바예요. 근데 샥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버려도 되고요. 자, 이자율 갭이 b분의 1입니다. b분의 1만큼 발생했을 때 b분의 1만큼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계산해 보시면 이거 다 계산해 보시면 b분의 1 약분되니까 뭐만 남냐면요. 마이너스 1 over 1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 갭이 b분의 1%포인트만큼 발생하게 된다면 GDP 갭은 마이너스 1 over 1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x가 3분의 1이면 당연히 이건 이제 1.5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가 잘리죠. x가 3분의 1, 1.5가 되고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수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의 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결국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CT 오버 YT 반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썼습니다. 선호 충격,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X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충격은 없애버리죠. 자, 그러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은 얼마나 변하는가? 금리 변화에 따라서 GDP 갭이 얼마나 변했냐면 GDP 갭이 얘가 얼마나 변했냐면 1 over 1 마이너스 x만큼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C 플러스 x의 1 over 1 마이너스 x만큼 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에 따른 순수한 효과는 얼마만큼이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항상 민간 소비 지출은 포텐셜 GDP 대비 AC만큼인데 지금 요 뒷부분 제가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그러니까 금리 변화로 인해서 소비가 변했어요. 그 소비가 지금 금리 변화로 인해서 소비가 이만큼 더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붙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됐고 그 크기는 x가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5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민간 소비도 포텐셜 GDP 대비로 표현했을 때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없었으면 그냥 소비는 항상 일정해요. 소비는 일정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비가 이렇게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 차이가 바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비의 감소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소분이 얼마만큼이냐면 x 오버 1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고 x가 3분의 1이면 이 값은 대략 0.5라고 하는 것이죠. 3분의 1로 나눴으니까 1.5를 여기까지가 이제 승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이제 미시경제 이론으로 본 IS 곡선에서 정부 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등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정부 지출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단기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정부 지출이 오히려 단기의 경기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펴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 변동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정부 지출이 단기에 발생한 경기 변동을 누그러뜨리는 일종의 이제 안정화 정책의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counter cyclical policy instrumen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counter cyclical하다는 것은 정책이 경기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죠.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갔을 때, 리세션 쭉 들어갔을 때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 우리 간단한 식에서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살펴봤듯이 GDP 갭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게 쭉 떨어졌어요. 이제 그럴 때 포텐셜 GDP 대비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버퍼 스탁 작용을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겠죠. GDP 갭이 떨어진 정도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방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GDP 갭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타날 텐데 정부 지출을 늘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는 정부 지출의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율 조정이나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세금 환급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통한 이전 지출도 정부의 재정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은 우리가 뭐 현실에서 보다 많은 다양한 정책의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정부 지출을 보통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의 좀 다양한 정책을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로 이제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정부 지출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하나씩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시차의 문제고요. 두 번째가 리카르도의 동등성 문제인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말 시험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말 시험은 지금 학교에서 어제 이제 새로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 저희들 재량에 따라서 뭐 대면 시험으로 봐도 좋고 온라인 시험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왔고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죠.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책임도 너희들이 알아서 져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대면 시험으로 할 거면 다 책임져서 대면 시험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애초에 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모든 책임은 다 저에게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기말 시험도 모든 책임이 이제 저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검찰 조사도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기말 시험으로 온라인 시험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과제로 대체하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렸었던 것 같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학교가 뭐 알아서 해라, 뭐 온라인 시험으로 보든 대면 시험으로 보든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기말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그 올해 제 그 그냥 생각이 좀 그래요. 네. 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지는 게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서, 그래서 지금 생각은 기말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는 것에 좀 마음이 더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투표도 한번 요청드렸던 것이고, 사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뭐 온라인 시험이나 혹은 이제 과제로 대체하는 것을 선택하셨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혹시라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시험을 보면 저도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고 이번 학기도 학생들 보지 못하고 이제 학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쪽 방향으로 마음이 많이 쏠리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가상 강의실에 올릴 테니까 과제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11장 전반부 내용인데 시차의 문제와 리카르도 동등성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